시간 황용사 주지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10월도 이제 말일날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음력으로도 이제 10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음력 10월 초하루죠. 사찰에서는 음력 10월 달이 참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잊혀가고 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음력 10월 달을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해서 상달이라고 그랬어요. 음력 10월 상달이다. 지금은 개천절이 양력으로 10월 3일이지만 옛날에는 음력으로 10월 달에 개천절을 했어요. 개천절이 딴 날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 당군 아버지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10월 달에 내려왔다 이제. 그래서 10월 달에 고조선이 이제 개국을 했다. 이제 내려와서 10월 달에 내려와서 10월 달에 개국을 했다. 이제 나라를 세웠다. 라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0월 달은 양력으로 11월 달인데 해월이죠. 보통 수월하고 해월이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수확을 다 하고 씨앗을 거두는 때거든요. 씨앗을 거둔다라는 것은 거기에 영혼이 불어넣어지고 새 생명으로 씨가 돼서 다음에 보관이 됐다가 다음에 봄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수월과 해월은 천문이라고 해요. 천문월이라고 해서 그때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그래요. 하늘문이 열리면 영적으로 이렇게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제일 내려오기 좋은 달이 10월 달이고 그 말은 또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기도를 올릴 때 좀 신비로운 영적인 이런 기도를 올릴 때 10월 달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10월 달에는 모든 조상님들 우리가 4월 달 청명이 있을 때도 한식이 있을 때도 가서 성묘도 하지만 10월 달은 이제 이렇게 묘사를 많이 지내러 가죠. 모든 조상님들께 다 이제 제를 간단하게 가서 무덤에서 이렇게 지내고 그런 게 10월 달이고 하죠. 다 이유가 있어. 그 10월 달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집안에 어떤 우환이 없어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싶고 뭐 취업도 잘 되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또 수행을 잘해서 깨달음을 얻고 싶고 발볼이 힘을 하고 싶고 이렇다면 이제 10월 달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내가 음력 10월 달은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중에 영조 할 차례입니다. 영조. 지난 시간에는 이제 경종을 했는데요. 경종은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경종은 재위 기간도 짧았고 많이 짧은 건 아니죠. 한 4, 5년 했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왕들은 뭐 20년, 10년씩 다 넘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경종 때의 어떤 업적을 쌓은 것보다는 어머니 이제 장희빈 때문에 또 자기 또 아버님이 이제 숙종이잖아요. 막강한 권력을 썼던 숙종과 또 인현왕후 또 어머니 장희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더 유명하고 야사에 하면 이제 장희빈이 죽을 때 사약을 먹을 때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 경종의 불화를 잡고 이렇게 뗐다. 그래가지고 고자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했던 유명한 일화도 이제 이렇게 속설에 남아 있습니다. 야사에 남아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우리 역사상 조선 27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이제 왕을 했던 1724년부터 1776년까지
53년, 52년, 53년 동안이나 집권했던 가장 집권 장수한 영조, 예, 유명한 영조가 있습니다. 영조하면 또 이제 사도세자로 유명하죠. 영조가 유명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영조는 출신 성분이라고 해야 되나? 출신이 좀 어머니가 이제 무술이었어요. 궁에서 이제 빨래하는 무술이었어요. 예,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본래 인현왕후의 몸종이었거든요. 인현왕후가 이제 멀리 유배당하듯이 이제 쫓겨났잖아요. 장희빈 때문에. 예,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숙종이 산책을 하다가 궁녀의 방에서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봤대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이렇게 궁녀가 인현왕후 오늘 생일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본 거예요. 와, 너무 착실하잖아요. 오, 착해. 그렇지 않아도 장희빈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장희빈이 너무 집착이 많아가지고요. 극성이었거든요. 사람의 유형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다 한 가지로 다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대망 일본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일본 얘기를 잠깐 해보면 오다 노부가나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그리고 도쿠가 이에야츠 이렇게 세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우리는 옛부터 비유를 많이 해요. 새가 있으면 이 새가 울어야 되는데 이 새를 울어야 되는데 울어야지 이제 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다 노부가나는 새를 없애고 우는 새를 갖다 놓은대. 정말 현실적이죠? 새를 없애 그리고 우는 새를 갖고 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울리겠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가 울도록 한대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츠는 기다린대.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대. 정말 뭐 이런 것이 이제 대망 덕천가강에서는 이것이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츠에 대한 일대기에 대한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츠를 존경을 해요. 기다렸기 때문에. 기다리는 성격이다. 그것처럼 이제 오다 노부가나는 일찍 죽어요. 거의 뭐 이렇게 전국 시대를 종말, 일본 열도를 통일하기 바로 직전에 죽고 히데요시가 이제 통일을 시키죠. 히데요시도 오래 못 살아요. 그리고 이제 도쿠가 이에야츠가 이제 정권을 다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새에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형인가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새가 울게 할 건가요? 아니면 기다릴 건가요? 이런 이제 장희빈 같은 경우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새가 울게 한다. 이렇게 실적은 좋을 수 있어도 결국은 숙종도 되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제 장희빈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희빈을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사약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장희빈 때문에 마음이 막 힘들었었는데 궁녀가 글쎄 이제 궁에서 쫓겨난 인현왕후를 위해서 생일이라고 기도를 해주니 참으로 착하다라고. 옛날에는 착하면 마음에 들면 왕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합방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영조입니다. 영조. 연인군이었고요. 나중에 왕이 돼요. 왕이 되는 것도 기구한 사연, 여러 사연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 불교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구에 가면 팔공산 알죠? 팔공산에 절이 파계사는 절이 있습니다. 파계사와 영조랑은 관계가 있다. 실록에는 나오는 게 아니지만 야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파계사에 가면 영조의 이렇게 옷이 이렇게 나있고 영조의 비를 위패를 모시고 이렇게 하는 기영각 해가지고 따로 전각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럼 사찰과 영조는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래 이제 옛날 조선시대에는 또 후기에 가면 갈수록 양반들의 횡패가 훨씬 너무 심했어요.
양반들이 도저히 이 절에 스님들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양반들이 절에 시내에 있는 절들은 다 없어졌고요. 시내에 있는 절들은 스님들을 관에서 오라 가라 이제 별 이유도 아닌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사또가 이제 이렇게 미리 이제 이렇게 서신을 보내요. 아니 서신을 안 보내. 서신을 안 보내고 이제 언제 그 주지 스님 보고 오라고 그래.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100일 전에 쌀 얼마 하고 뭐 하고 이렇게 관에 갖고 오라고 요청했는데 왜 안 갖고 오냐? 그럼 주지 스님은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 저는 그런 문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 이게 명령 불복종이네? 곤장을 몇 대. 곤장을 잔뜩 맞고 그래 절로 돌아간 주지 스님은 그 다음 날 짐을 싸서 이제 도망가 버려요. 아무도 시내에 있는 절에 주지를 할 스님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시내에 있는 절이 텅텅 비죠? 그러면 사또가 그 일대 양반들을 모아요. 절이 비었으니 이 절을 경매에 붙입니다. 경매에 붙여가지고 양반들이 저 법당은 내 거, 저 기둥은 내 거, 저 정각은 내 거 이러면서 다 해체를 해요. 그 건물들을, 전각들을. 그래서 각자의 집에 가져가거나 뗄감으로 쓰거나 뭘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땅은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팔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내에 있는 사찰들이 그런 방법으로 꼭 이런 방법 아니더라도 더 비열한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해서 시내에 있는 사찰들은 모조리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 보세요. 시내에 있는 사찰이 몇 개나 있는지. 부산 시내에 가도, 대구 시내에 가도, 상주 시내에 가도, 옛날 고대 이제 조선 시대 때 유명한 도시도 많지 있잖아요. 전주도 그렇고 뭐 이렇게 유명한 도시 있는데 도시 안에 절이 고려 시대 때는 많았습니다. 도시 안에 절이. 근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도시 안에는 절이 없어요. 울산에도 도시 안에 절이 없어요. 도시 안에 절은 새로 만든 절이죠. 근대 들어와가지고 새로 다 만든 절이지 도시 안에 절이 어디 있어요. 산중의 절은 남아있죠. 산중에까지 와가지고 그렇게는 못했던 거예요. 이런 횡패가 너무 심하니까 또 이렇게 나라의 세금 내라는 종이는 또 우리 스님들이 다 만들어서 이제 그 명나라 청나라에 다 바쳤다네. 또 종이는 또 그리고 무슨 성을 만들면 남한산성 뭐 북한산성 이런 거 만들면 스님들이 착출당해서 다 그런 거 하고 어디 도로공사 이렇게 하면은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도로공사하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못 살 지경이죠. 이렇게 또 산에 있는 절들은 약초를 또 많이 이만큼 해오라고 세금을 많이 매겼어요. 도저히 파괴사에 있는 스님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이 뚝심 있는 용파 스님이라는 스님이 야 이건 도저히 우리 이렇게 살다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상경을 했어요. 서울까지 갔어. 왕을 만나겠다고. 기기가 대단하죠. 왕을 만나겠다고 한 성에 올라갔는데 사대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 지키고 군사들이 못 들어가게. 스님들은 당시에 사대문 줄을 못 했으니까 사대문 밖에서 진을 치고 며칠 동안 있는데 가려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러던 찰나에 이렇게 조정에서 궁에서 나와가지고 스님 모시라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그 숙종 꿈에 저기 남대문 앞에서 용이 막 승천하는 꿈을 꿨대요. 그걸 보고는 이제 남대문 앞에 가봐라 해가지고 또 스님이 본명도 용파 스님이야. 용파 스님.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숙종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숙종이 이 스님을 보고는 야 굉장히 영험한 스님이다. 내 꿈에까지 나왔으니 당시에 숙종이 이렇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숙종이 또 이렇게 왜 있잖아요. 자식을 못 낳으면 궁녀의 책임일까요? 왕의 책임일까요? 자식을 못 낳으면. 숙종이 벌써 결혼한 지가 인현왕후 결혼한 지 또 그 장희빈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이렇게 궁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겨우
하나 이제 출산한 것이 경종이었던 이제 장희빈이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렇게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 왕이 체면이 있지. 그래가지고 내 체면이 있지. 그래서 숙종이 내 알을 놔도 궁녀한테는 말 참아 못하고 스님한테 스님 불공을 드릴 테니 제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스님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했어요. 스님께서는 그 길로 금강산에 갔어요. 원래 파괴사 스님인데 금강산에 가가지고 이 자기 도반 용산 스님이라고 되게 신령한 스님이 계셨는가 봐. 이 도반 한테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이런 기회가 어딨니? 해가지고 이제 용산 스님 데리고 와가지고 파괴사에서 100일 기도를 똥똥똥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100일째 되는 날 바로 이제 그녀를 만났네. 무술이 최 씨를 만났네. 이제 숙종이 이렇게 가다가 인현왕후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술이 최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섬싱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드디어 연인군 영조가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숙종은 이 파괴사 용파 스님에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일대 40여리를 땅을 주겠다. 네가 스님께서 공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스님 제가 땅을 시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스님께서 땅은 됐고요. 땅보다도 왕가의 그 위패를 모시게 해주세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왕가의 그런 왕찰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면세가 돼. 면세. 그리고 그 임금님의 그런 이제 그 위패가 모셔진 곳이니까 선비들이 와가지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비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지 못해. 시비 걸었다가 왕에게 시비를 거는 건데 뭐. 그래서 이제 능침사찰이라든지 왕찰이라든지 이런 절들은 굉장히 특혜가 이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땅보다도 이제 왕찰이 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파괴사가 그런 인연으로 나중에 영조가 또 이렇게 많은 것을 하사하시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영조는 출신이 어머니가 이제 빨래 해주는 무술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처음부터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희빈 아들이 있었잖아요. 경종이 있었잖아. 근데 경종이 일찍 죽어요. 젊어서 죽은 거죠. 일찍 죽어. 일찍 죽는 것도 좀 신기하게, 이상하게, 미스테리하게 죽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 꽃감하고 간장게장하고 감하고 이걸 먹고 죽었다. 이런 왕이 있었다. 그런 얘기 안 들어봤나요? 이렇게 영조 연인군이었죠. 연인군이 이제 왕 경종한테 잘 보일 거라고 간장게장하고 감을 진상을 했어. 그래서 게장과 감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경종은 극심한 설사에 시달리게 됩니다. 왕의 병세가 굉장히 이제 악화되자 연인군은 자기가 올린 것 때문에 더 마음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인군이 이제 나름 또 공부를 잘했어. 의학 공부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인상과 부자를 처방을 해가지고 이제 인상과 부자를 따려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경종이. 이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그거에 시달려 독살설에 시달려. 그 연인군이 그러니까 영조가 경종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됐다. 독살을 하고 왕이 됐다. 라고 이렇게 계속 본인이 이제 이렇게 그 왕위 제위 중에서도 계속 그 루머에 시달려가지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충분히 그럴 만도 하죠. 간장게장을 해서 설사를 받았는데 그거를 또 처방전을 했는데 인상과 부자였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처방이 아니었대. 그걸로 또 돌아가셨어. 그러니 충분히 그럴 만도 하죠. 경종이 죽고 나자 숙종의 아들은 연인궁밖에 없었으니 저절로
영조, 왕이 돼서 영조가 됩니다. 참 출신이라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이렇게 귀족 이런 출신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지금 뭐 이렇게 몇 달 동안 그 금수저, 흑수저 때문에 뭐 이렇게 전국이 굉장히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했었는데 새로운 이제 계급이 생겨나고 있다. 대한민국에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한다. 그래서 입시에도 계급이 보이지 않는 계급의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시 비리를, 입시 부정을 또 그 군대 입대 이런 것들도 그 부정을 있는 사람들이 한다. 또 유전 무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권력, 새로운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은 그래도 많이 평등해진 거죠. 옛날에 비해서는. 왕이면 그런 컴플렉스가 없을 것 같잖아요. 왕이면 내가 왕인데 내가 제일이잖아. 조선 제일인데. 근데 그게 컴플렉스예요. 자기 어머니가 천민이라고, 천민 출신이라고, 양반이 아니라고. 그 전에 선조 대왕께서는 자기가 이제 반계라고, 바로 이제 직계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그 선조의 아버지가 이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왕의 아들이 아니었던, 왕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명종이었죠, 명종. 명종의 아들이 아니라 명종의 손주였던. 그래, 반계라고 그걸 또 스트레스 삼아가지고 그것도 괴로워하고 이랬는데 참 영조 같은 이런 철저한 사람이 숙빈 그 무술이 숙빈 최 씨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컴플렉스가 됐나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잖아요. 상을 내세우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고 불성이 다 있는 사람인데 천민 출신이 어디 있고 귀족 출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걸 따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조선 시대에는 이게 충효 사상이고 사군이충 이래 되니까 또 효 사상 이러다 보니까 서열이 이렇게 있어서 또 출신이 왕이라는 게 무수리의 왕의 어머니가 그렇다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불법을 잘 믿고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해야 돼요. 권력에 이렇게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또 이렇게 불의를 용서하지 않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부처님의 아들, 딸의 불자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 이제 그 경종이 이제 이렇게 죽고 나서 영조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1724년에 등극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그 영조는 왕이 되기 전에 궁궐 밖의 생활을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서민들과 함께 잘 어우러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굉장히 이제 서민들의 삶을 잘 알았던 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맹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왕의 그런 모습을 하지 않고 그냥 평상복 평민들 차림으로 해서 시내에 자주자주 나갔던 게 또 영조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내가 사가에 있었을 때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자주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사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하면서 살아야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왕이면 언제든 평민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언제든 병들어서 아플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사고 나서 전신 불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기가 감금당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상황이든 악한 상황은 반드시 오기 마련이에요. 또 이 살았을 때 복이 많아서 그런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 돌아가시고 나면 사람이 죽고 나면 당장 겪는 게 보통 일들이 아니거든요. 내 몸이 사라지게 되고 몸이 무너지게 되고 지수화풍이 무너지면서 영혼이 겪는 일은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차에 부딪혀 가지고 전신이 뭐 이렇게 그 상처를 입거나 또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또 훨씬 더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자기 상에 갇혀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조처럼 이렇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 해도 완전 금수저인데 본인은 컴플렉스야. 선조만 해도 이제 직계가 아니라 반계라 하더라도 완전 금수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숙빈 최씨라 해도 그래도 금수저지. 아버지가 왕인데. 그런데 그렇게 컴플렉스가 돼서 나중에 굉장히 이렇게 철저한 왕이 돼요. 어찌 보면 되게 좋은 면도 있고 어찌 보면 되게 나쁜 면도 있는데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왕이 되는 거죠. 검소하기는 이렇게만큼 검소한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허리를 꼿꼿하게 편 채로 바닥에 앉아서 몇 시간의 책을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치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학문도 열심히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더 철저하게 해요. 심지어 음식 같은 것도 정말 수라상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 먹는 것처럼 소식해. 뭐 하나 빈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사도세자 이제 자기 아들한테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정신병자라면 좀 그렇고 요즘엔 정신병자라 하면은 제가 또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절에 와가지고 농사 그게 아니고 신경정신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하면 좀 약간 해리성 장애 아니면 조울증, 우울증 이런 장애들이 생기게 되는데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영조는 그런 장애가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사도세자한테는 너무 심하게 하고 그래요. 우리 이제 영조 때문에 유명한 그런 음식도 있어요. 탕평채. 탕평채가 어떤 요리죠?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탕평채라고 이렇게 텔레비에도 종종 나온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음식점에 가서 탕평채라는 메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탕평채의 요리를 이제 영조가 개발을 해냈다. 이제 왜 그러면 탕평채라는 요리가 있나? 탕평책 때문에 그래요. 탕평책. 하도 이제 이렇게 노론, 소론, 남인, 서인 이런 걸로 당파가 나눠 있으니까 그 당파들을 서로 융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왕이 영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도 서로 나눠 먹었대. 같이 모여가지고 얘들아 우리 다 같이 모이자 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 채소를 하얀색, 푸른색, 붉은색, 검은색 채소를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하얀색, 푸른색, 붉은색, 검은색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 이 동서남북을 뜻하거든요. 서쪽은 하얀색이고 동쪽은 푸른색이거든요. 남쪽은 붉은색이고 북쪽은 검은색이거든요. 이런 요리를 각각 섞어가지고 채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묵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묵무침이죠. 묵무침 요리가 바로 탕평채인데 이걸 서로 나눠 먹고 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탕평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유교 경전인 서경에 있는 홍범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본래 이제 무편무당 왕도탕탕해서 치우침과 무리가 없어야 왕도가 탕탕하고 무당 무편 왕도 평평 무리와 치우침이 없어야 왕도가 평평하다 해서 왕도탕탕 왕도평평 여기서 따와서 탕평책이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탕평이 필요하겠죠. 너무 여야가 심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여야가 너무 심한 대립을 하니까 국민들도 이렇게 정치 얘기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서로 모이면 암묵적인 어떤 그런 거예요. 금기 사항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냐. 복지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 경제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 가족 관계, 뭐 유산은 어떤 식으로 뭐 나눠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치랑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 제도가 올바로 돼 있으면 살아가는 데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정치 생각을 안 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알아서 이제 마음대로 해먹거든요. 그러니 보좌관들이 국회의원 한 명에 보좌관이 7명인가 9명인가 그러거든요. 저 유럽에 가면 보좌관 한 명도 없어요. 본인들이 가방 들고 다니고 본인들이 다 하고 그래. 보면 차도 없어가지고 그냥 저 지하철 타고 다니고 하는 게 저 유럽에 가면 정치인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좌관이 9명씩 막 이렇게 있으니까 법안을 만들어도 보좌관이 만들어줘.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능력이 없어도 사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능력이 없으면 그게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입법기관이잖아. 근데 법을 만드는 능력이 없어도 국회의원 한다니까? 보좌관이 있으니까. 어쨌든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국민들도 화합이 잘 되는 그런 국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합을 잘 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